가수 이적인가 하는 사람도 그 둘째 아들이라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 어떻게 이제 자녀를 양육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과 초점을 모아서 인터뷰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보면 이제 늘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식의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데, 보면 알림장 확인도 해본 적이 없고 숙제 검사를 해본 적도 없고 시험 범위를 물어본 적도 없다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하도록. 선행학습도 시켜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중요하게 여겼던 건 빨리 뭘 배워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까지 할 수 있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뭘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집안 이제 청소하고 정돈하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받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처음엔 조금 이제 잔소리하고 치우려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짜장면 한번 시켜서 먹을 일이 있었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이 와서 오늘 이사 나가시냐고 할 정도로 집안이 엉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그 창의성, 그 중에 아마 아이가 한 명이 그 지금 PD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창의성이 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읽어 나가다 보면 되게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매주 토요일마다 며느리들이 애들을 데리고 온대요. 데리고 오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각 집에 아마 2명씩 있는 것 같은데 6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손자 손녀가, 이 아이들이 적은 숫자가 각각 있는 것보다 모여 있으면 훨씬 좋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사회성도 그렇고 이제 놀이도 그렇고 창의성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마다 며느리들이 항상 매주 한 주도 안 빼놓고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놀게 한다는 거예요. 6명의 손자 손녀들이.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의아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시월드에 가는 며느리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이분의 지혜가 그거예요.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오더라는 겁니다. 내 부엌은 내가 쓰는 공간이니까 니들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안 들어오게 하니까 며느리들이 편안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는 애들을 위해서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 음식 이제 한두 가지 만들어서 먹인다는 거죠. 뭐 두부 같으면 그날 두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되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고, 또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이제 이 아들의 자녀들도 같은 방식으로 키워나간다고. 사실 손자 손녀들이 오는 건 조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왔다 가고 나면 그 정리하고 정돈하는 게 또 사실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와 같은 걸 허락하는 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성장하고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학령 전기와 또 학령기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령 전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대략 한 3살부터 한 6살 입학 전까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 이 시기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뭐 발달 과제로 솔선성이라고도 말씀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능이나 도덕성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지능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이 시기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뭔지 아시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자기의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은 일단 무조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는 행동들 중에는 우리가 허락해야 될 것이 있고 허락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경계선에서 아이들이 이제 윤리성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 시기에 예를 들어 인사를 배우면 이제 인사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고, 이 시기에 존댓말을 배우면 이제 존댓말 쓰는 아이가 되는 거고, 이 시기에 뭘 배우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도덕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대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시기 이전까지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의
이 만남의 대상은 거의 부모에 한정됐어요. 물론 이제 가끔 뭐 친척도 만나고 부모님의 부모님을 만나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부모님인데, 일단 학령 전기에 들어서면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이런 데로 이제 보내지면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협동심도 훈련하고 이타심도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성이 이제 발전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노느냐, 이 노는 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자 하나를 먹더라도 친구들과 나눠 먹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 물건이 있을 때 이거를 함께 쓰는 법, 형제와 함께 쓰는 법, 친구와 함께 쓰는 법, 장난감 하나가 있을 때 이것을 공유하는 이런 모든 방법들을 훈련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 아이의 마음속에 이제 배워가게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협동심과 이타심 속에서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 이제 아기는 그 호기심이 왕성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아이의 지능이나 창의성, 탐구심 같은 것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시기가 대부분 다 지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 시기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어떤 질문도 다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손자 손녀 봐주실 일이 있으실 때에 이 시기 아이들이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 그때도 계속 대답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대답을 조금 이따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이러지도 마시고, 가능하면 오히려 웬만하면 하던 일을 멈춰놓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수준으로 내려서 제일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아이의 호기심을 위축시키지 않고 그 호기심이 왕성해야지 아이가 창의적이 되고 또 지능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는 자신의 생각이 타인에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발달 과제가 솔선성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에 이제 아이들은 이제 목적 의식과 그에 따르는 의지, 리더십, 창의성 이런 주도적인 태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주도적으로 뭘 해보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형성되는 시기가 학령 전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이게 잘못 형성되면 죄책감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 이 시기에는 아이가 뭔가 자꾸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왜 이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물어보는 거 말고 또 다음 아이가 이제 그 요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도 해볼게, 나도 만져볼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호기심을 발동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주방에서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 주방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가 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려다보면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칼질을 하면 나도 해볼게, 이제 이러면서 하는 신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소꿉놀이가 발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늘 보던 걸 자기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소꿉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해볼래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부모님들의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안 돼, 위험해, 이제 이러면서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는 건 아이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아이의 의지 자체는 존중해 줘야 돼요. 아, 너도 해보고 싶구나. 그런데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하면 손을 다치면 피가 나고, 피가 나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작은 일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질 같은 거야 시킬 수 없겠지만, 양념 약간 뿌리는 거 정도, 소금을 넣고 후추를 넣고 하는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걸 들고 네가 한번 뿌려봐, 네가 한번 넣어봐, 이 정도의 일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이들이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칭찬해 줘야죠. 야, 잘했다, 되게 잘한다, 이런 말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그 자신감이 결국은 솔선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안 된다라고 이제 막는 것까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과잉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그걸 못함으로 인하여서 난 저걸 할 수 없는 무능한 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발달하게 되면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하는 것이 죄구나라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기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솔선성의 속성들 어떤 건가 여러분들 자신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는 어떠한가 한번 보시든지 한번 좀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 주저함이 없이 새로운 생각을 잘 해냅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스스로 나서서 일을 맡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잘 합니다. 새로운 일이나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과 환경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한 번쯤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스로 나서서 일을 맡으려 하는 이 성향이 솔선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분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인정이 충분하지 않다 보면 자꾸 나서서 뭔가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아요. 어렵고 힘든 일에 손을 들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솔선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솔선성을 북돋우기 위한 전략 몇 가지, 10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자녀가 무엇을 할까 스스로 선택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여기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는 물건을 고르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마실래? 우유 마실래? 물 마실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발달해서 이 시기 아이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미술 해볼래? 피아노 쳐볼래?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좀 주세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지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피아노를 배워보자. 조금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이제 어디 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아이들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지나 명령보다는 일단 긍정한 다음에 선택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 나 과자 먹을래? 이제 그래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과자를 요구하는 시기는 저녁 먹기 직전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배고프니까 그때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린 나이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금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지하지 마시고, 과자, 그래, 과자 먹자. 그 대신에 우리 저녁 먹고 나서 먹자 이러고서, 여기서 나는 소리였어요. 시간을 유예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먹자, 그래 먹고 싶다 이야기하면 그걸 일단 안 된다는 표현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 먹기는 먹는데 우리 책 요만큼만 읽고 나서 먹자,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부정이 아니라 긍정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유도해가는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하는 질문을 사용하세요.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 꼭 그 다음에 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네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질문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건 뭐야? 라고 질문할 때 대답을 해주면서 한번 칭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좋은 질문이다. 이제 이런 식의 칭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견을 자꾸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네 번째로 소꿉놀이 할 때는 다양한 역할을 해보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아이가 자꾸 한 가지 역할만 해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원하는 역할은 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의 역할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아빠가 힘이 세면 아빠 하고 싶어 하고, 엄마가 힘이 세면 엄마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꼭 그 역할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걸 해봐야지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아이에게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선생님을 시켜보기도 하고 아이에게 뭐 정말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돌아가면서 다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자녀가 무엇인가를 몰두하고 있을 때는 방해하지 마세요. 이 뭔가를 할 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무슨 생각하냐? 이제 이렇게 그냥 그 중요한 사고력을 깨트리지 마시고 일단 그 시간을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 집중한 것에서 빠져나왔을 때 대화하시면 정말 좋아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대화할 때에 꼭 역시 필요한 것도 참 좋은 생각을 했네라고 하는 말이 꼭 뒤따라 붙어야 돼요. 얘는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이상 아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부모님과 나누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면 그 자체가 창의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는 시도 자체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제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서투르다는 거예요. 이 서투름은 사실은 학령 전기에만 서투른 것이 아니라 학령기에도 서투르고요. 심지어 청소년기에도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정리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한참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다 했다 그래요. 그래 가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 정리한 자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 아이의 수준에선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아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아이가 시도한 그 자체, 무엇을 시도하든지 간에 그 자체를 칭찬해주고 서투름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정할 때 필요한 것이 7번째로 아이마다 능력과 발달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마다 능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발달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IQ 검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 지나면 또 나오겠지만 IQ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EQ도 나왔고 MQ 도덕 지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영적 지수 SQ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IQ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이 IQ에 따라서 조금 빨리 배우는 아이가 있고 늦게 배우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2가지를 다 경험해 봤어요. 빨리도 가르쳐 봤고 정말 늦게도 가르쳐 봤는데 이게 아이들의 성적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가 빠르다 늦다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배웠다라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늦게 배웠다라고 해서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등록한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그 말 배우는 게 늦다 그러면 꼭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5살까지 말 못하던 아이였어요. 말만 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조금 발달의 수준이 더딘 걸 가지고 문제 삼을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하여서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꽃을 다양하게 만드셨듯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안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음악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능력은 다 천차만별인데 우리 아이의 능력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이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도 도대체 얘는 뭘 잘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의문이 이제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공부에 올인하고 공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까지도 공부 잘해서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머지 학생들은 어떤 면에서 불행하지만 그 아이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같이 덩달아 공부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 주신 능력은 뭔가 이걸 나가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집중해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 아이가 조금 늦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이 늦은 IQ는 성인의 지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공부머리하고 일머리가 다르다고. 저는 인정해요. 공부는 못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거꾸로 공부는 잘했는데 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공부 여러분들 뭐 그냥 죄송하지만 집안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성적하고 무관하게 집안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안일이 성적 순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아이의 지능이나 능력이나 발달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고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을 가르칠 때는 조금씩 소단계로 나누어 가르치는데 요거 가르치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 학령기에서 한번 좀 더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나도 해볼래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해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했을 때에 반드시 꼭 그 다음에 아이가 뭔가 하고 나면 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되게 잘하네. 자꾸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성공의 작은 경험들, 자기가 하고 나서 하고 난 일에 대한 부모의 칭찬과 격려가 그게 아이에게 자신감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이에게 솔선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자연 환경을 자주 경험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의 위대한 이제 정치가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의 위대한 리더들은 대개 농촌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다 도시 출신보단 농촌 출신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이제 도시 출신이라 어쩌면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농촌에서 이 산과 들과 흙 속에서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함께 만지고 또 보고 경험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옛날에 이렇게 커야지 아이가 이제 호연지기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호연지기 거침없이 이제 넓고 큰 기계, 정말 인생을 헤쳐나가는 이 자신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게 형성되는 건 도시 사회보다는 농촌 사회가 훨씬 더 이제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이런 환경 속에 키우기는 이제 너무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시작부터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농촌 생활을 경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회가 닿는다면 이제 때마다 한 번씩 데리고 가서 경험시켜 주세요. 물도 경험시키고 들도 경험시키고 그 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그 가운데서 자연환경을 묵상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솔선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혼자 해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사실은 혼자 해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듯 몰래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건 저도 그 교육방송 보다가 이제 아이들 교육하는 거 보면서 배운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는 이 놀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네모난 박스, 요 정도 되는 박스에 이렇게 구멍 여러 개 뚫려 있어요. 동그라미, 뭐 네모, 세모, 이제 별 모양의 구멍들이 뚫려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이렇게 맞춰서 넣는 이제 훈련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동그라미를 찾아서 동그라미에 넣어야 되고 다른 데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모에 네모 이제 형태로 된 걸 넣어야 되고. 근데 이걸 실제로 아이가 이제 할 때에 부모들의 태도를 관찰한 이 교육 그 EBS 영상을 한번 본 일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나이에 아이들이 그걸 넣으려고 하다가 못 넣으면 부모들이 찾아서 집어줍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집어줘도 아이들이 못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부모가 넣어버려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여기다 넣어야지 그러면서 실상 아이가 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자기가 넣어버리고 끝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실상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려도 아이가 그 구멍에 맞는 도형을 찾아가지고 골라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가 이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는 듯 몰래 도와준다라고 하는 건 아이가 그 구멍에 맞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 옆에다가 슬쩍 갖다 놔 줄 수는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갖다 놔 주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의 시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좁거든요. 그리고 뭐가 어디에 맞는지 부모는 알지만 아이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몰래 갖다 놔주고 그 아이가 직접 그걸 잡아서 넣도록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넣는 과정 중에 시간이 걸려요. 이게 또 똑같은 뭐 세모라고 하더라도 방향이 맞아야지 들어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걸린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도와주시면 안 되고, 꼭 도와주신다면 아이가 직접 자기 손으로 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아이의 손으로 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 시기부터 이제 조금씩 도와주지 않는 듯 몰래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 스스로 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을 그립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그림을 멋대로 그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세모 하나 네모 하나 그려놓고 이게 집이야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봤을 땐 속으로 그려져 진짜 이게 무슨 집이야. 아무것도 그려놓은 게 없는데. 그런데 이게 집이야 그러면 그게 집이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야 진짜 멋진 집을 그렸네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강아지를 그립니다. 그리는데 강아지 다리가 4개여야 되는데 여러 개를 그려놓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나 강아지 그렸어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반응이 이때도 이제 중요해요. 무슨 그림을 그렇게 그렸냐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예쁘게 그렸네. 그런데 엄마가 알기로는 강아지 다리는 4개인 줄 아는데 이건 몇 개지? 이러고 한 번쯤 물어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아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건 지금 강아지가 빨리 달리고 있는 거라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대답을 하죠. 근데 이 대답이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엄마의 질문에 맞춰서 아이가 상상해낸 결과의 산물이 창의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때때로 아이들이 해를 그리면 해를 하나를 그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해를 2개 띄워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아이들의 답은 하나는 엄마이고 하나 아빠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니면 해하고 달을 동시에 그려놨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떠있네? 의문 제기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해가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달이 좋기도 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게 꼭 해가 뜨면 달이 사라지고 달이 뜨면 해가 사라진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묶여서 아이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잘거리기인데요. 이 제잘거리기는 말 그대로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떠드는 겁니다. 이때 이 떠드는 걸 분명히 존중을 해주셔야 되고, 혹시 이 시기 지나가시는 기회가 있으시면 아이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기록으로 남겨놔 주셔도 좋아요. 나중에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자기가 지나가다가 집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이제 쳤잖아요. 쳤는데 치면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걸 치울 생각부터 하기 때문에 이제 노여움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툭 건드려 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쓰레기통이 토했네, 배부른가 봐, 이제 이러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힌 발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 맞아, 쓰레기통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래서 토했어. 그러면서 그걸 인정해 줄 때 아이가 대화가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대화 속에는요, 공상이 담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끼리 부딪히면 그런 대화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일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딸 어렸을 때 그 친구가 한번 놀러와서 둘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집에 뭐 있다 그러는데, 우리 집엔 그게 2개 있다, 우린 5개 있다, 이제 이러면서 키워나가잖아요. 우리 집엔 뭐 호랑이가 1마리 있다, 우린 뭐 2마리 있다, 아니야 우리 집엔 10마리도 있어,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대화를 거짓말로만 봐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남의 걸 취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건데, 사실 호랑이가 집에 10마리가 있던 100마리가 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할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상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집에 오는 길에 과자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게 요새야 뭐 그럴 일 거의 없지만, 워낙 CCTV가 발달돼서 그런 일 없지만, 과자를 갖고 왔는데 이게 가게에서 훔쳐온 게 너무나도 분명해.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난 거니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뭐 길에서 주웠다든지 아니면 누가 줬다든지 거짓말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면 이건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잡아주는 것도 부모가 지혜롭게 잡아주셔야 돼요. 무조건 야단치고 너 거짓말하면 나쁜 아이야,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물어봐야 돼요. 왜 집어왔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 단순할 거예요. 먹고 싶어서 집어왔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먹고 싶어서 가져오는 건 맞지만 반드시 돈을 내고 가져와야 돼. 설명을 해주고 그 아이와 같이 가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돈을 낼 때 그 돈을 아이가 직접 내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내야지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훈계가 중요한데, 이 시기에 훈계가 제일 중요한데, 매를 때려도 실은 이 시기에 다 때려야 돼요. 3살 이전은 너무 어리고 6살 이후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 시기에 때려야 되는데, 이 시기의 훈계 속에서 훈계의 근원적인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체벌이 아니라 교정입니다.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돈을 안 내고 가져왔으면 돈 내는 걸 훈련시켜야지, 나쁜 아이라고 해서 죄책감을 키워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솔선성의 반대가 죄책감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웃는 겁니다. 웃는 거는 이제 이때에 많이 웃는 아이가 이때 웃음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탄력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함께 웃음을 배우고 유머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령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학령기에는 이제 조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학령기의 이제 중요한 과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 1등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답이 너무 분명해지죠. 1등이라고 해서 매번 1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건 그걸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이가 감시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공부하는 아이를 만들기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의지를 발동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 목표에 따라서 이 학령기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자, 이 시기의 발달 과제는 이제 근면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근면성은 과업을 완수하고자 하는 이제 노력하고는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지런함도 여기에 포함되고, 집중력도 여기에 포함되고, 지구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능력들은 이 과제, 일정한 과제를 완수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이 만족감과 즐거움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그것을 해내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가 경험한 걸로 기준을 하자라고 하면, 아마 여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일 공부라는 거 생각나세요? 하루에 매일같이 요만큼 한 장짜리 왜 할 수 있는 그 시험지 배달해줘가지고서 그 공부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당시 그 방법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어떤 아이도 그거 하나만큼은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성취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제 방식이 좀 바뀌기는 했는데, 그와 같이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만족감과 즐거움이 형성되는 건데, 그 만족감과 즐거움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부모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즐거움이 배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즐거움 때문에 더 이제 집중하고 더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면성의 속성,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얼른 해답집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지구력이 있습니다. 쉬운 일보다는 어렵거나 힘든 일에 도전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일단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겠다는 투지가 있습니다. 학업, 숙제, 독서, 과제에 대해서 집중력이 있습니다. 매사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적극적입니다. 자기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편입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자, 어떠한가 이제 좀 보시면 근면성이 잘 발달됐는지 부족한지를 가늠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이 근면성을 기르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태도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친구 관계가 형성이 돼서 친구를 데리고 오는 일들이 있어요. 친구와 함께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절대 그 친구에 대해서 가능하면 어떤 것도 질문하지 마세요. 특히 성적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모님은 뭐 하시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쓸데없이 관심이 많다는 이런 생각이 별로 정서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중력을 훈련시켜줘야 되는데, 이 집중력 훈련시키는 이제 한 가지 예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 시기에 집중력 훈련 잘 하면 좋은데 이 시기 안 되면 이제 중고생 시기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제라도 해볼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간을 조용하게 형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TV나 전화 같은 것들이 없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있다면 있는 대로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활용 안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러한 공간에서 가능하면 나란히 각자의 책상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보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는 겁니다. 부모가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하면서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아무것도 절대 하지 않고 너는 책 보고, 너는 공부하고 나는 책 본다. 아니면 뭐 둘 다 책 보셔도 좋아요. 둘 다 공부하셔도 좋고요. 이 30분의 약속 속에는 부모가 절대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두 사람 사이에 대화도 절대 안 돼요. 그리고 30분을 보내는 거예요. 이 30분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간 연령 학생들이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면 한 20분, 고학년 정도 되면 한 40분인데 40분도 처음에 40분 바로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 이 발달 심리학에서 초등학생들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잡아요. 그래서 아동부 설교는 15분에서 20분 이상 하면 안 되도록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시간부터 이제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 20분,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같이 독서하는 거예요. 부모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약속한 30분이 딱 지나게 되면 그때 이제 반드시 10분을 쉬는데, 그 10분을 쉴 때에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야, 우리가 했다. 우리가 30분 동안 약속을 지켰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30분 동안 책을 봤다, 집중했다,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쉬고 난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해볼래? 이러고서 또 해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칭찬하고 또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한 번 더 해보시고 칭찬하시고, 이제 이거 처음부터 그리고 한 두어 번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날 한 30분, 둘째 날 30분짜리 한 2번, 뭐 며칠 그걸 해보고 나서 또 이제 시간 늘리기를 하시던 횟수 늘리기를 하시던 조금씩 늘려가면서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이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산만한 게 정상이고요. 이 산만한 아이의 집중력을 훈련시켜 주는 건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모가 하지 아니하면서 학교에서 훈련한다, 교회에서 훈련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좀 도와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버팀목 역할에 충실하기라고 했는데, 이 버팀목 역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거, 아까도 왜 그 학령 전기에 이 자녀에게 도와주지 않는 듯 몰래 도와준다라고 했잖아요. 이 시기엔 더더욱 이제 부모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홀로 설 수 있으면 그 버팀목은 더 이상 나무에게 지탱해 줄 역할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라질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학업도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학업을 지도할 때 먼저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학습 능력 이상의 것입니다.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건 인지적인 측면도 있고 정서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건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서적인 안정감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안정감은 결국 자기 존중감에서 함께 발달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학업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걸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세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조성해 주시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고 목적의식과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직업적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비전을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직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그 비전이 부모님들의 생각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러는데 아이가 엉뚱하게도 뭐 난 소방관, 나는 청소부, 이제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면 부모님들은 또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생각은 바뀌어요. 한순간 그게 좋아 보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차 타고 몇 번 다니다 보면 제일 좋아하는 직업 가운데 한 가지가 경찰관이잖아요. 왜 경찰관이냐면 경찰 손에 의해 가지고서 차들이 다 움직여보는 거 보면 아이들 눈에 그게 굉장히 멋있고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런 직업을 아이들이 지금 말한다라고 해서 불안해할 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의 목표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세워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경찰관 그러면 운동해야 된다. 운동의 목표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도와주는데 비교나 경쟁보다는 자신 안의 진보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의 진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어제는 팔굽혀펴기 2개 했는데 오늘 3개 했다 그러면 그걸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남들은 10개 하는데 너는 3개밖에 못하냐가 아니라 어제 하나밖에 못했던 네가 오늘 2개 하는구나, 이걸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 학령기에 부모님들이 이런 일로도 많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받아쓰기, 남들 100점 맞을 때 하나 맞아가지고서 10점 맞아 온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탄식하지 마시고 내일은 2개 맞아보자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개 맞아오면 그거 칭찬하시면 그 다음에 아이는 또 노력해서 3개 맞으려고 하고 4개 맞으려고 하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 안의 진보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 못하는 친구를 무시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인정과 칭찬이 학습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답을 찾을 때 가능한 온갖 해답들을 떠올리게 해주시고요. 언제나 또 다른 방법과 대안과 해결책을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성적이나 결과보다는 시도와 노력을 칭찬해 주시는 것, 그리고 호기심을 학습의 기회로 이용해 주시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이 시기에도 역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이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은데, 대답이 어려울 때는 이제 함께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럴 때 진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함께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 되고요. 또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럴 것 같으니?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시켜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즐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답을 찾도록 단서 질문을 던져주세요. 육하원칙 아시지요? 6개의 그 질문을 하는 건데,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왜, 그리고 하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보실 때도 묵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과 단락을 보시면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묵상이 그냥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언제 있었나, 어디서 있었나, 누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고 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풀어나갔는가,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일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만약에 이 호기심을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나가면서 학습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실수나 실패를 놀리거나 비웃거나 야단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학업을 지도하기 위한 전략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목표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20분 집중력 훈련을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달성되면 또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항상 이제 이렇게 해보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책 한 권 가지고, 자,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중학교 막 들어가던 시기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한다면 뭐 작은 영어 학습서 같은 거 한 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좋은 교재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목표는 이 한 권을 끝내는 거야. 이 한 권을 끝내면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상을 하나 걸어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한 권을 끝내게 되면 뭐 같이 극장을 가는 정도의 이제 상을 하나 걸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권을 무조건 끝내라고 던져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일 수 있는데 소단락을 정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들을. 그래서 그 분량을 정해주고 그 분량을 달성했을 때에 충분히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씩 목표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 오늘은 2개가 목표라면 내일은 3개, 뭐 일주일 뒤에는 우리 한 4개 정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작은 목표들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달성하면 무조건 칭찬해 주시고 칭찬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단서를 달고 칭찬하지 마세요. 조금 더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늘까지 잘한 그 부분만 칭찬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정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건 조명의 문제가 아닌 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은 건 편안한 거고요. 이 편안한 거는 대화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원만하게 대화가 잘 주고받을 수 있을 때에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이 통계적으로도요, 편안한 가정에서의 아이들이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박혜란 씨 같은 양반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아이들이 편안했다라고 하는 증거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편안함의 이제 이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대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관심이 성적에 있느냐, 성품에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성적을 내주는데 목표를 두느냐, 좋은 성격의 아이로 만들어가고 싶으냐, 여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가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계속해서 타율로 움직이는 아이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듣다 보면 제가 강조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자주 들었던 것이 칭찬이고 격려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자존감과 학습 능력이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존감과 학습 능력이 필요한다. 자존감 아시죠? 이 자존감은 우월감이 절대 아니에요. 남과 비교해서 얻게 되는 자기 자신의 높은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나는 귀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절대적인 인식이 자존감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얻게 되는 높은 의식이 아니라 나는 늘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자존감이 되는 것인데, 이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습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이 자존감은 부모로부터 형성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워나가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성적 좋은 아이로, 뛰어난 아이로 키워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일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실은 자존감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아들 예수님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역시 귀하고 사랑스러운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이 사랑 충분히 느끼시고 또 충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셔서 이 시기를 정말 잘 지낼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